미국 인디언 멸망사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어. 제1. 그들의 태도는 예절 바르고 훌륭하다. 비극의 역사는 신세계 사람들에게 인디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로부터 시작된다. 유럽의 백인들은 그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인디엔, 인디애너, 인디언 등으로 발음했다. 홍인종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다. 산살바도르 섬의 타이노족은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대로 콜럼버스와 그의 부하들에게 선물을 주고 예의를 갖추어 대접했다.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아주 평화롭고 유순해서 전하께 맹세하오니 세상에서 이보다 더 나은 백성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웃을 제명과 같이 사랑하며 말은 부드럽고 상냥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벌거벗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태도는 예절 바르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고지식한 유럽인이었던 콜럼버스는 이들의 평화롭고 유순한 태도를 나약함이나 미개함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이들도 일하고 씨 뿌리고 그 밖에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하며 우월한 유럽의 생활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로부터 약 4세기에 걸쳐 수백만 명에 이르는 유럽 사람들은 신세계 사람들에게 백인의 생활 양식을 강요해왔다. 콜럼버스는 백인의 생활 방식을 가르치겠다고 친절히 대해주었던 타이노족 인디언 10명을 스페인으로 데려갔다. 이 인디언들은 스페인에 도착해서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직후 하나가 죽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인디언을 처음으로 천당에 들어가게 했다고 즐거워했으며 그 기쁜 소식을 서인도 제도에 서둘러 퍼뜨렸다. 타이노족과 아라와크족은 백인의 종교로 개종하는 데 반대하진 않았으나 수염이 난 이방인의 무리가 금과 보석에 눈이 뻘개져서 자기네 땅을 휩쓸고 돌아다니자 거세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스페인 사람들은 마을을 약탈하고 불태웠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 아이들 수백 명을 납치해 노예로 팔기 위해 배에 태워 유럽으로 실어갔다. 아라와크족의 저항은 총과 사브르를 불러왔고 1492년 10월 12일 콜럼버스가 산살버드로 해안에 발을 들여놓은 지 10년이 못 되어서 모든 부족 수십만 명이 몰살을 당했다. 신세계 부족 간의 연락은 너무 느려서 외부인들의 야만적인 행위에 대한 소식은 정복과 이주의 빠른 팽창 속도를 앞지르지 못했다. 그러나 버지니아에 살던 파우에튼족은 1607년 영국 사람들이 상륙하기 훨씬 전부터 스페인 사람들의 야만성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영국 사람들은 스페인 사람들보다 더 교묘한 방법을 썼다. 제임스타운의 정착지를 건설할 때까지는 평화가 필요했으므로 그들은 주장 와운소나쿡의 머리에 금관을 씌워 파우에튼 왕으로 봉하고 그를 뒤에서 조종하여 백인 정착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도록 만들었다. 와운소나쿡은 백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기 부족민들에 대한 의리와 영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두 갈래 길에서 망설이게 되었지만 존 롤프라는 백인이 자기 딸 포카혼타스와 결혼을 하자 영국적으로 기울어졌다. 와운소나쿡이 죽자 파우에툰족은 백인들을 그들이 왔던 바다로 몰아내려고 들고 일어났다. 그러나 백인들이 갖고 있는 무기의 힘을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이 곧 드러났다. 8,000명이었던 파우에튼족은 얼마 안 되어 1,00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매사추세츠에서도 이야기는 다르게 시작되지만 그 이야기의 끝은 버지니아와 거의 동일하다. 1620년 플리머스에 상륙한 영국인들은 원주민들의 따뜻한 도움이 없었더라면 거의 굶어 죽었을 것이다. 사모셋이라는 페마퀴드족과 마사소이트, 스관토, 그리고 호보마라는 완파노아그족 세 사람은 스스로 이들 필그림의 선교사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전에 해변에 상륙했던 탐험가들에게 배워 영어를 말할 줄 알았다. 스코안토는 영국 선원에 납치되어 스페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또 다른 영국인의 도움으로 도망해 가까스로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와 다른 인디언들은 플리머스에 상륙한 백인 정착민들을 의지할 데 없는 어린애로 알고 치근히 여겨 곳간에 있는 옥수수를 나눠주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어 첫 겨울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듬해 봄엔 옥수수 씨앗을 나누어주며 심고 가꾸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몇 해 동안 영국 사람들과 인디언들은 이웃해 평화롭게 살았다. 그러나 백인들은 배를 타고 계속 몰려들었다. 도끼 소리와 나무 넘어가는 굉음이 지금 백인들이 뉴 잉글랜드라고 부르는 해변가 여기저기에 메아리쳤다. 정착지는 붐비기 시작했다. 1625년 백인 몇 명이 페마키두족 주장 사모셋에게 1만 2천 에이커를 더 떼어달라고 요구했다. 사모셋은 대지야말로 위대한 정령이 내려주신 것이며 하늘과 같이 무한한 것이어서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상한 관습을 가진 백인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땅을 넘겨주는 의식을 거행하고 백인들을 위해 만든 문서에다 서명을 했다. 이것이 영국 식민지인에게 인디언이 땅을 넘겨주면서 최초로 만들어준 증서다. 이제 수천 명씩 몰려드는 백인 이주민들은 구태여 그런 의식을 거치려 들지 않았다. 1662년 완파노아그족의 대추장 마사소이토가 죽었을 무렵엔 이미 그의 부족은 백인들의 등살에 광야로 밀려나고 있었다. 새로 대추장이 된 마사소이토의 아들 메타콤은 인디언들이 힘을 합쳐 침입자들에 대항해 싸우지 않는다면 모든 인디언 부족이 멸망하리라는 것을 내다보고 있었다. 뉴 잉글랜드 정착민들은 메타콤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를 필리방으로 봉했다. 그러나 메타콤은 생애의 대부분을 네러겐시 쪽을 비롯한 다른 인디언 부족과 동맹을 맺는 데 보냈다. 백인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오만무리한 행동에 분노한 필리방은 1675년 드디어 인디언 연합부대를 이끌고 인디언들을 멸족에서 구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켰다. 인디언들은 백인 정착촌 52개소를 공격해 12개 마을을 완전히 파괴했지만 여러 달에 걸쳐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백인들의 무서운 화력에 완파노아구 쪽과 네러겐식 쪽은 거의 멸족당했다. 필리박은 사살되어 그의 두개골은 20년 동안 플리머스의 내거리에 전시되었으며 그의 아내와 나이 어린 아들을 비롯한 아녀자들은 서인도 제도의 노예로 팔려갔다. 네덜란드인들이 맨하튼에 갔을 때 피터 미뉴이트는 그 섬을 단돈 60길드에 해당하는 유리구슬과 낚싯바늘로 사들였다. 그들은 인디언들을 내쫓기보다는 그대로 살게 해서 유리구슬 같은 하잘것없는 장신구를 주고 인디언들이 들고 오는 값비싼 모피를 사들였다. 1641년 빌렘 키에프트는 모이칸족으로부터 조공을 거두고 백인 정착민들이 저지른 범행을 엉뚱하게 라리탄족에게 뒤집어 씌워 스테튼 섬에 군대를 파견했다. 라리탄족이 이런 부당한 처사에 반발하자 군인들은 본보기로 라리탄족 4명을 처형했다. 인디언들이 네덜란드 사람 넷을 죽여 보복하자 키에프트는 모두가 잠이 든 야밤에 2 마을을 습격해서 불황민들 전부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네덜란드 군인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총검으로 찌르고 시체를 난도질했으며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런 만행이 200년 이상이나 계속되었다. 백인들이 엘러게니 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흐르는 강을 지나 거대한 물과 그리고 북쪽으로 거대한 진흙에 이르기까지 내륙으로 이동할 때마다 이런 만행은 끝없이 되풀이되었다. 동부 인디언 가운데서 가장 강대하고 일찍 깨었던 이로커이 5부족은 평화를 원했지만 헛수고로 그치자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 결국 무기를 들게 되었다. 여러 해 동안 피비린내 나는 싸움 끝에 5부족은 패배했다. 일부는 캐나다와 서부로 도망가고 나머지는 주거 지역의 다만에서 지역적인 삶을 꾸려나가야 했다. 1760년경 오타와족 주작 폰티악은
영국인들을 엘러게니 산맥 너머로 몰아낼 계획으로 오데오 부군의 부족들을 한데 모았다. 그의 큰 실수는 불어를 사용하는 백인들을 믿고 동맹을 맺은 것이었다. 프랑스 사람들은 디트로이트를 공격하는 결정적인 공방전 중 홍인종에 대한 도움을 철회했다. 한 세대 뒤에 쇼니족의 테쿤세는 그들의 땅을 침략자로부터 지키기 위해 중서부와 남부의 부족들을 합한 대규모 부대를 편성했다. 그러나 그러한 꿈도 1812년의 전쟁에서 테쿤세가 전사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여기서 1812년의 전쟁은 미영전쟁이다. 1795년부터 1840년 사이에 마이애미족도 백인들과 수많은 전투를 벌이고 수많은 조약에 서명한 뒤에 기름진 오하이오 계곡의 땅을 다 내주었다. 일리노이로 물결처럼 흘러들어왔다. 소크족과 폭스족은 미시시피 강을 건너 도망갔지만 검은 매라는 부추장은 물러나기를 거절했다. 그는 위네바고족, 포타워타미족, 키커프족과 동맹을 맺고 새로운 백인 정착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위네바고족 일파가 백인 대장이 준 말 20마리와 $100의 뇌물을 받고 배신함으로써 검은매는 1832년 생포되었다. 그는 동부로 이송되어 동물원 원숭이처럼 백인들에게 전시되었다. 1838년 검은매가 죽자 그때 갓 군주가 된 아이오와 주지사가 해골을 가져다 자기 집무실에 진열해 두었다. 인디언들이 비수라고 부르던 앤드루 잭슨이 1829년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변경에서 이력을 쌓아 가고 있던 시절에 이미 비수와 그 부하들은 수천 명에 이르는 체로키족, 치커소족, 촉토족, 크리크족, 세미놀족을 살해했다. 그래도 이들 남부 인디언들은 여전히 수가 많았고 백인들이 조약으로 영구히 배당해준 그들 부족의 땅만큼은 완강히 고수했다. 이들을 몰아내려고 비수는 의회에 보낸 첫 교서에서 모든 인디언들을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옮길 것을 권장했다. 인디언들이 미시시피강 서부의 풍요한 땅에 살고 있는 이상 그들에게 그 지역을 차지할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도 동부 인디언들에게 행해진 그 수많은 약속 위반의 목록에 하나를 더 보태는 것에 불과했다. 어쨌든 비수는 인디언과 백인은 같은 땅에서는 살 수 없으며 이번 약속만은 틀림없이 지켜질 것이므로 미시시피 강이 영구적인 인디언 경계선이 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비수의 이러한 제안은 1830년 5월 28일 입법화되었다. 2년 뒤에 비수는 국방부 내에 인디언 문제 담당관을 두었으며 1834년 6월 30일 의회는 인디언과의 교역과 접촉 규제 및 변경 평화 유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해 미주리주, 루이지애나주, 아칸소 준주를 제외한 미시시피강 서쪽의 전 지역이 인디언 주거 지역이 될 것이었다. 또 백인 교역자는 허가 없이 인디언 지역에서 교역하지 못하며 허가받은 교역자라 할지라도 인디언 지역에선 거주하지 못하도록 되었고 이 법을 위반할 때는 미국 군대가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새로운 백인 이주자의 물결이 서쪽으로 몰려가 위스콘신 준주와 아이오와 준주를 점령해버렸다. 할 수 없이 워싱턴의 정책 위반자들은 영구적인 인디언 경계선을 미시시피강에서 서경 95도로 변경해야 했다. 따라서 인디언들은 이 경계선을 넘어 동부로 오지 못하도록 막고 백인 이주자들을 서부로 넘어가지 못하게 군 병력이 서경 95도를 따라 배치되었다. 서경 95도상의 주요 요새를 보면 남쪽에서부터 미시시피강의 스넬링 요새, 미주리강의 애티킨슨 요새와 레버노워스 요새, 아칸소강의 깁슨 요새와 스미스 요새, 레드강의 타우슨 요새, 그리고 루이지애나 지방의 제섭 요새 등이었다. 컬럼버스가 산살바도르에 상륙한 지 3세기 이상이 지났고 영국 사람들이 버지니아와 뉴잉글랜드에 첫 발을 디딘 지 2세기 이상이 지나갔다. 컬럼버스를 환영했던 타이노족은 멸족된 지 이미 오래였다.
최후의 타이노족이 죽기 오래전에 이미 단순 소박한 농경 수공 문화는 파괴되었고 그들의 땅은 노예들이 일하는 목화 농장으로 바뀌어졌다. 백인들은 땅을 넓힌다고 그 열대 삼림을 갈아엎었다. 목화는 땅을 황폐하게 했고 방풍림을 베어 넘겼으므로 거친 바람이 비옥했던 들판을 모래밭으로 변모시켰다. 컬럼버스가 그 섬을 처음 보았을 때는 섬 전체가 아주 크고 평탄하며 나무는 온통 초록색이어서 바라보기에 아름다운 경관이었다고 기술했었다. 그를 뒤따라온 유럽인들은 그 섬의 모든 생명체, 온주민과 짐승, 새와 물고기와 나무를 절멸시킴으로써 그 섬은 결국 쓸모없는 땅, 버림받은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 상륙한 지금의 미국 땅은 어떻게 되었는가? 마사소이트와 그 아들 필리방이 이끌던 완파노아그족은 체사피크족, 치카호미니족, 파우에튼족의 지파인 포토백족과 함께 사라져갔다. 피쿼트족, 온타욱족, 난티콕족, 마차풍카족, 카도바족, 체로족, 마이애미족, 휴런족, 에리족, 모호크족, 세네카족, 그리고 모이칸족은 뿔뿔이 흩어져 겨우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그들 종족의 음악적인 이름은 미국 땅의 지명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지만 그들의 뼈는 수천 개의 불타버린 마을이나 2천만 침략자의 도끼 앞에서 급속히 사라져 간 숲속에 파묻혔다. 대부분이 인디언 이름을 달고 있는 맑은 물이 흘렀던 시냇물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오물로 더럽혀졌고 땅도 헐벗은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인디언들에게는 백인들이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것, 숲과 새, 짐승, 풀이 우거진 늪과 물, 흙, 그리고 대기까지도 미워하는 듯이 보였다. 영구적인 인디언 경계선이 그어진 후 10년간은 동부 부족에게는 모진 시련의 시기였다. 대국인 체로키족은 100년 이상이나 치른 백인의 전쟁들과 질병과 위스키의 유혹으로부터 살아남았지만 점차 쓰러져 가고 있었다. 그래도 생존자가 수천 명에 이르고 있어서 서부로의 이주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했지만 그들의 거주 지역인 에팔레치아에서 금이 발견되자 한꺼번에 이주시키라는 백인들의 독촉이 빗발치게 되었다. 1838년 가을 윈필드 스콧 장군의 부대가 체로키족을 몇 군데의 수용소에 몰아넣었다. 겨울이 되자 그들은 수용소로부터 서쪽 인디언령을 향해 떠났다. 멀고도 긴 여행 중 체로키족은 추위와 기아와 질병으로 4명의 1명꼴로 죽어갔다. 그들은 이 행군을 눈물의 행렬이라고 불렀다. 남부에서는 촉토족과 치커소족, 크리크족과 세미놀족이 정든 고향을 포기했다. 북부에서도 쇼니족, 마이애미족, 오타와족, 휴론족, 델라웨어족, 그 밖에 한때 강대한 부족들 가운데 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말이나 달구지를 타거나 혹은 걸어서 녹슨 농기구와 옥수수 씨앗망태를 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미시시피 강을 건너갔다. 그들은 자유롭고 긍지가 센 평원 인디언들의 땅에 처량한 피난민 신세가 되어 도착했다. 피난민들이 영구적인 인디언 경계선 서쪽에 정착하자마자 군인들이 인디언 지역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행군해 가기 시작했다. 평화에 대해 그렇게 많은 말을 남발하면서도 실행하는 일은 거의 없어 보이는 이 백인들은 멕시코 인디언들을 정복했던 백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행군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멕시코 전쟁이다. 1847년에 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텍사스로부터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모든 땅은 분명히 영구적인 인디언 경계선 서쪽이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자 두세 달도 못 되어 벼락부자를 꿈꾸는 백인들이 수천 명씩 떼를 지어 인디언 지역을 가로지르게 되었다. 센타페이 도로와 오리건 도로 근처에 살거나 사냥을 하던 인디언들이 이따금씩 지나가는 장사꾼이나 덧사냥꾼이나 선교사들의 역마차를 못 본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많은 역마차가 밀어닥친 것은 처음이었다. 대부분 금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가는 역마차였지만 일부는 남서쪽으로 방향을 꺾어 뉴멕시코로 가거나
북서쪽 오리건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기도 했다. 영구적인 인디언 경계선에 대한 침범을 정당화하기 위해 워싱턴의 정책 위반자들은 명백한 운명이라는 땅에 대한 탐욕을 고상한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명백한 운명이란 유럽인들과 그 후손들이 운명에 의해서 신대륙을 다스리도록 정해져 있으며 지배 민족이므로 당연히 인디언에 대해서 그들의 땅과 산림과 광산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 지역에서 인디언들을 남김없이 멸망시키고 몰아냈던 뉴잉글랜드 주민들만이 이 명백한 운명에 반대했다. 1850년 태평양 연안에 살던 모도크족, 모하베족, 파이우트족, 샤스타족, 유마족을 비롯한 수백의 부족에게 이런 방구의 상의도 없이 캘리포니아는 미 합중국의 31번째 주가 되었다. 몇 년 후 콜로라도 산맥에서 금이 발견되자 새로운 투기꾼들이 벌떼같이 평원을 가로질러갔다. 평원 인디언 지역을 거의 모두 망라하는 두 개의 광대한 영역이 준주로 조성되었다. 캔자스와 네브래스카령이었다. 1858년 미네소타가 주로 승격되었는데 주 경계선은 이미 영구적인 인디언 경계선 서경 95도를 100마일이나 먹어 들어간 위치였다. 비수 앤드루 잭슨이 인디언과의 교역과 접촉 규제 및 변경 평화 유지 조례를 공포한 지 사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백인 이주자들이 북부와 남부에서 서경 95도에 몰려들었고 그 전위대인 백인 광부와 장사꾼들은 인디언 지역의 한가운데를 꿰뚫고 들어갔던 것이다. 1860년 초 미국의 백인들이 푸른 외투와 회색 외투로 갈라져 싸우게 되었다. 북군과 남군이다. 이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860년 당시 미국 인디언의 인구는 3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대부분 미시시피강 서쪽에 살고 있었다.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백인들이 버지니아와 뉴잉글랜드에 상륙할 당시에 비해 1860년의 인디언 인구는 이미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로 줄어 있었다. 그렇지만 이때는 살아남은 인디언조차도 늘어만 가는 동부의 백인과 태평양 연안의 백인 사이에 끼어 눌리게 되었다. 그 당시 백인 인구는 3천만 명이 넘었다. 얼마 남지 않았던 자유로운 인디언 부족들은 백인들 간의 내전이 영토에 대한 압력에서 자신들이 숨쉴 구석을 만들어줄 것으로 믿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런 환상에서 깨어난다. 1860년 당시 서부 인디언들의 분포를 보자. 서부 인디언 가운데 가장 수가 많고 강대했던 부족은 수우족이었다. 혹은 다코타족이다. 수우족에는 여러 지파가 있었다. 센티 수우족은 미네소타 삼림에서 살았지만 밀려오는 백인들의 파도에 차츰 서쪽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무듀칸톤 센티족의 작은 까마귀는 백인들이 사는 동부의 여러 도시를 둘러보고는 백인들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키지는 않았지만 자기 부족으로 하여금 백인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애썼다. 또 한 사람의 센티족 주장 와바샤도 부득이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작은 까마귀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들의 땅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대평원 맨 서쪽에는 기마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던 테톤 수우족이 있었다. 테톤 수우족은 백인들에게 어느 정도 굴복한 그들의 사촌뻘인 센티 수우족을 경멸하고 있었다. 테톤 수우족 가운데 가장 수가 많으면서도 땅을 지키겠다는 결의가 굳은 부족은 오골라라 테톤족이었다. 오골라라족의 가장 뛰어난 전사이자 주장은 38살의 붉은 구름이었다. 백인의 내전이 시작되던 때였다. 영리하면서도 겁이 없는 미친 말은 당시 10대 소년이었기 때문에 전사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역시 테톤수족의 지파인 훈크파파족에서는 20대 중반의 한 젊은이가 이미 사냥꾼이며 전사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는 안진소 타탕카 요탕카였다. 부족회의에서 안진소는 백인과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진소는 쓸개라는 고아를 데려다 기르고 있었다. 안진소는 16년 후인 1876년 오글라라족의 미친 말과 함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다. 테톤 수우족 가운데서도 가장 서쪽에 살던 브룰레족에는 점박이 꼴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40살이 채 안 된 그 주장은 흥겨운 잔치와 부드러운 여인을 사랑하고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멋쟁이 인디언이었다. 점박이 꼬리는 부족 고유의 생활 방식과 땅을 소중히 여겼지만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백인과 기꺼이 타협하게 된다. 테톤 수우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부족으로는 샤이엔족이 있다. 샤이엔족의 원래 고향은 센티 수우족이 살던 미네소타 지방이었으나 점차 서쪽으로 이주해 와 수우족 가까이 파우더강과 비콘 지방에서 마을을 기르며 살았다. 이들이 북부 샤이엔족이다. 북부 샤이엔족의 뛰어난 지도자로는 40대의 무딘카를 꼽을 수 있다. 남부 샤이엔족은 플래트 강의 지류 아래쪽 콜로라도와 캔자스 평원에 살고 있었다. 검은 주전자는 젊은 시절에는 위대한 전사였고 당시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주장이었지만 젊은이들과 호타미타네오 개병대라고 불렸던 가장 용감한 전사들은 오히려 키 큰 소와 메브리코 같은 혈기 있는 젊은 지도자들을 덧따랐다. 개병대, 도구 솔저. 전투시 최선봉에서는 샤이엔족의 결사대, 어깨에 긴 띠를 둘러 다른 전사들과 구별했다. 이것이 개병대다. 독솔저. 아라파오족은 샤이엔족의 오랜 친구로서 같은 지역에 살았다. 일부는 남부 샤이엔족이 이주할 때 따라갔지만 일부는 북부 샤이엔족과 함께 남았다. 40대의 작은 갈까마귀가 가장 이름난 주장이었다. 카이오와족은 캔자스와 네브래스카의 중간쯤에 위치한 검은 언덕이라는 들소 서식지에서 살았다. 그러다 수우족과 샤이엔족 그리고 아라파오족의 연합전선에 밀려 남쪽으로 내려갔다. 1860년경에는 북부 평원족과 화친을 맺고 남쪽 평원에 눌러앉아 코만치족의 동맹자가 되었다. 카이오와족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여럿 있었다. 나이등 추장 사탄크와 30대로서 한창 힘을 뽐내는 두 전사 사탄타와 외로운 늑대 그리고 영민한 정치가 차는 새가 그들이다. 언제나 떠돌아다니며 여러 지파로 분열되어 있던 코만치족은 다른 부족들과는 달리 위대한 지도자를 갖지 못했다. 아주 늙은 추장, 10마리 고문, 전사들의 우두머리라기보다는 시인에 가까웠다. 부족의 젖줄인 들소 서식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전에서 코만치족을 이끌었던 호녀라 콰나 파커는 그 당시 아직 20살도 안 된 소년이었다. 건조한 남서부에는 스페인 사람들에 대항해 250년 동안이나 게릴라전을 펴온 아파치족이 살고 있었다. 스페인 사람들은 고문과 사지절단 같은 극형으로 아파치족을 누르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그런 잔혹한 기술을 가르쳐준 결과만 초래했다. 아파치족은 여러 지파로 갈라져 있었고 6,000명도 안 되는 소수 부족이었지만 거칠고 가혹한 자기 땅을 악착같이 수호하는 용맹한 부족으로서 명성이 자자했다. 60대 후반이던 망가스 콜로라도는 미국인들과의 우호 조약에 서명했지만 군인과 강부들이 계속 밀려들어오자 평화라는 환상에서 깨어났다. 반면에 그의 사위였던 코치스는 백인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는 환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빅토리오와 델샤이는 백인을 믿지 않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50대였지만 소의 등가죽처럼 단단한 몸을 갖고 있던 나나는 영어를 사용하는 백인들이 그가 일생 동안 싸워왔던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백인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20대였던 그 유명한 제로니모는 아직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다. 나바호족은 아파치족과 인척관계에 있었지만 대부분 스페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 양과 염소를 기르고 곡식과 과일을 가꾸었다.
그래서 몇 지파는 목축업과 직조업으로 상당히 풍부한 생활을 누렸다. 그러나 다른 지파는 오래전부터 원수인 푸에블로족이나 백인 이주자 그리고 동족 중에서도 부유한 자들을 습격해가며 유목 생활을 계속했다. 턱수염을 기른 건장한 목축업자였던 마누엘리토는 1855년 선거를 통해 나바호족의 대추장이 되었다. 1859년 몇몇 거친 나바호 젊은이들이 그들 지역 내 백인을 공격하자 미군은 범인을 수색하는 대신 나바호족의 토담집을 부수고 가축을 죽여버리는 것으로 보복했다. 1860년 마누엘리토가 이끄는 나바호족은 뉴멕시코 북쪽과 애리조나에서 백인들에 대항해 선전포고 없는 전쟁에 들어갔다. 아파치 지역과 나바호 지역의 북쪽에 위치한 로키 산맥에 사는 호전적인 산악부족인 유투족은 곧잘 남쪽의 평화로운 이웃부족을 공격했다. 유투족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추장은 우레이였는데 그는 백인의 용병으로 앞장서 인디언 부족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백인들과의 평화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이런 배신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태평양 연안의 인디언 부족들은 수도 적었거니와 흩어져 있어서 별달리 저항을 할 수 없었다. 1000명도 안 되는 모도크족은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사이에 위치한 그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게릴라식으로 싸워나갔다. 캘리포니아의 백인들에게 캡틴 잭이라 불리던 킨트프의 시는 당시에는 어렸다. 추장으로서의 시련은 12전 뒤에 닥친다. 모도크족의 북서부에 사는 네르페르세족은 1805년 루이스와 클라크가 태평양 연안 탐험을 위해 그들의 영토를 통과한 이래로 백인들과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1855년에 한 지파는 네즈페르세 땅을 백인 거주지로 양도하고 인디언 주거지역 안에서 사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오리건의 블루산맥과 아이다호의 비트루트 사이에서 유랑생활을 계속했다. 북서부에 광대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네즈페르세족은 백인들과 공존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뒤에 조셉 추장으로 알려진 헤이모트 튀알라케트는 1877년에 화평과 전쟁의 갈림길에서 운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당시 추장의 아들이었던 그는 꽃다운 20살이었다. 파이우트족이 살던 네바다에는 뒤에 서부 인디언들에게 짧지만 심대한 영향을 줄 오보카라는 메시아가 4살짜리 어린애로 자라고 있었다. 앞으로 30년 동안 이들 추장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와 전설 속에 등장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그들을 멸망시키려 했던 백인들의 이름과 함께 우리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다. 젊었건 늙었건 그들 대부분은 1890년 12월 운디드니에서 인디언들에게 자유의 종말이 닥쳐오기 훨씬 전에 땅속에 묻힌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영웅이 없는 시대의 그들은 아마도 모든 미국인들 중에서 가장 영웅적인 인물들로 기억될 것이다.